자,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효자입니다. 저는 2018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일 거예요. 자,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자, 이어서 최대 지강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인가? 자,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50m입니다. 50m. 자, 그리고 터널 건설들의 공사. 자, 이어서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몇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몇 톤일까요? 이거는 2천만 톤입니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마지막 깊이 몇 미터 이상의 굴착 공사일까요? 이거는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입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소작업대의 내용이 요즘엔 조금 좀 까탈스럽게 나옵니다.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법령이 다 틀립니다. 그냥 눈으로 쓱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저도 역시나 여러분들처럼 수험생 시절 때는 뭐 작업이냐, 사용이나 뭐 설치냐, 뭐 다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시면 되겠고, 역시나 교재에는 고소작업대 시리즈 3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당연하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기에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표적으로 A형 안전 간판 세우면 되겠죠. 세 번째,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맞습니다. 이게 보통 고소작업 때 쓰는 현장이 물론 실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내입니다.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도가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데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이거는 외부겠죠. 전로니까 외부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전로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전선이겠죠. 전선에 혹시라도 뭔가 그 근처에서 하다가 감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 감시자를 배치해서 제2차 사고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업대는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맞습니다. 붐이나 작업대. 자, 붐은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거겠죠. 작업대는 작업대인데, 자, 그거를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혹시라도 2차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붐이 올라가다가 붐이 갑자기 탁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대가 갑자기 작업대가 전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것. 맞습니다. 전환 스위치를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면은 또 역시나 2차 사고 발생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작업대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것. 맞습니다. 이게 고소작업대가 굉장히 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전격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집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려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쭉 올라가면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만약에 하중을 더 실어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많이 썼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럼 그대로 장비가 전도가 되는 거다. 장비만 전도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타 있죠. 왜? 이거 올라가려면 사람이 조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사람이 여기 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에 의해서 결국 사망사고 나는 경우가 요즘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작업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맞습니다. 붐대를 상승시켜 놨는데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 작업을 하는 때에는 채석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작업 계획서 내용을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첫 번째, 노천 굴착과 갱내 굴착의 구별 및 채삭이 방법을 작업기획서에 포함해야 하고요. 그 두 번째,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역시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굴착면의 소단의 위치와 넓이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파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암석의 분할 방법이 있고요. 암석의 가공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요 세 개의 내용을 지금 현장에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토목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발파 방법과 이 내용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용하는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의 및 성능 맞습니다. 굴착기계 등에 대해서 종류 및 성능에 대해서 작성해야겠죠. 고요. 아홉 번째, 토속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트럭에 실어서 나가겠죠. 트럭에 실어 나갈 때 운반 방법하고 운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어디로 나갈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에 대한 통로의 공사를 하는데 이게 나가야 하는데 운반 경로가 안 나온다면 결국에는 암석을 싣고 나서 못 나가겠죠.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에 대한 통제도 마비가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공정에 다 밀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각계획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10번,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 방법. 맞습니다. 용수의 처리 방법 역시나 작성하고 있거든요. 용수의 처리,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처리 방법도 역시나 자각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하역작업을 할 때 하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표의 사용 제한 조건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표의 사용 제한 조건. 이건 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거,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거. 맞겠죠?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걸 사용하면 2차 사고가 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하인리의 재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놨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이건 필기에서 자주 봤던 내용이겠죠. 필기. 자, 첫 번째 1단계 안전에 대한 조직, 두 번째 사실의 발견, 세 번째 분석, 그 네 번째 시정책의 선정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인데, 자, 여기에 대한 재미난 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암기법 색깔 바꿔볼게요. 안, 사, 분, 시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사분 시정적이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안사분은 앞글자 따서 외우겠지만은 4단계랑 5단계가 틀리죠. 왜? 좀 색깔 좀 바꿔보면 시정책의 선정이 있고 시정책의 적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책은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정적이라고 외우는 거죠. 그럼 시정책의 선정이 바로 나오고 시정책의 적용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 5단계도 안 헷갈리게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안전보건표제 색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색도의 기준 7.5R 414. 용도는 금지, 정지 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입니다. 7.5R 414.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네요. 빨간색이 되는 거겠죠. 자, 이어서 5Y 8.5 12 경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그냥 표현한 거고요. 자, 이것도 아는 내용이겠죠. 5Y, 이거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이어서 마지막. 자, 색채는 주어졌네. 색채는 파란색이고요. 자, 색도의 기준을 물어봤네요. 자, 용도는 지시고요.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알려드리면 2.5 pb 40입니다. 4분의 10.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4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울 때는 40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해당 참고표가 나와 있죠. 지금 나오시죠. 자, 해당 참고표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왜? 여기서 어떤 숫자가 빠지고 어떤 내용이 빠지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는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방금 신기반기로 합격한 회원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교육을 가야 하는데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암기라는 이 과목 자체, 암기라는 이 시험 자체가 교육의 산암기, 건암기, 산암상기 다 암기 시험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외워야 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자, 이걸 왜 제가 설명해 드리는지 제가 좀 해설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물어봤고요.
그 교육 시간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물어봤습니다. 자, 신규 교육은 몇 시간이고 보수 교육은 몇 시간인 건데,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동일합니다. 6시간, 6시간. 둘 다 동일하거든요. 신규든 보수든. 자, 이어서 안전관리자. 자, 여러분들 이제 안전관리자 되시겠죠?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교육은 몇 시간이고 보수 교육 몇 시간인가? 자, 신규는 34시간. 보수는 24시간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건관리자. 산인생 따신 분들 보건관리자 되시겠죠?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몇 시간이다? 교육시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4시간 신규, 보수교육도 역시나 24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교육 몇 시간이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4시간. 그리고 보수교육도 24시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 표를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안전검사기관과 성명기관 종사자에서 이 밑에 부분은 다 34시간, 24시간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거든요.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교육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간, 6시간입니다. 근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 안 들어도 돼요. 그 보수교육만 8시간이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나머지 시간은 신규 34, 보수 24, 24, 34, 24가 된다. 이렇게 신규는 34, 보수는 24. 이렇게 딱 암기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차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다. 다음 가로를 채우시오라고 나왔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답은 보시죠. 규정 변경으로 해당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종합재해지수 FSI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상시 근로자 500명.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80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연간 재해 발생 건수가 10건, 휴업일수는 159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종합재해지수 식을 아셔야 돼요. 종합재해지수 쉽습니다.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여러분도 도수율 강도율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우리가 필기 때부터 해서 여러 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자, 도수율은 식은 번호 보시죠. 근로총 시간수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럼 바로 도수율 바로 풀어볼까요? 자, 도수율은.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500, 8시간 곱하기 8, 1년에 280명 곱하기 280, 그리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 10건 나와 있죠. 그러면 분의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93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어서 강도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총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즉 10의 3승인데 그럼 똑같습니다. 500명, 500 곱하기 8시간 근무 곱하기 282 곱하기 280 분의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시 지워볼게요. 휴업일수가 159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59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곱하기 여기서 자 1년이 우리가 36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50 곱하기 365분의 280이 되는 겁니다. 휴업 일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 차이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휴업 일수가 들어갔을 때는 식이 조금 더 변형이 된다. 요 차이만 정확하게 알아 놓으시면은 결코 푸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을 하면 0.1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 더 구했네요. 도수율 8.93, 강도율 0.11 구했죠? 그럼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종합재해지수 루트분의 8.93 곱하기 0.11 하면 0.99가 나온다. 쉽죠? 도수율, 강도율만 풀 수 있으면은 이거는 공양계산기에 바로 루트 씌워서 풀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세 가지 다 표시합니다. 단위가 없다. 제가 단위 없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혹시라도 다 풀고 0.99% 썼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있는 문제와 단위가 없는 문제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강도율, 도수율, 연천인류, 종합재수 단위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본연사 지방굴착 작업에 있어 굴착 시기와 작업 순서를 정하기 위한 작업 장소 등의 조사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저도 이거 최근에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왜? 집안을 굴착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 두 번째,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왜? 이거는 균열이 있느냐, 함수가 있느냐, 용수가 있느냐, 동결이 되어 있느냐, 유무를 상태 확인해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을 굴착, 그럼 집안을 깨부순단 말이죠. 매설물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도시가스 있습니다, 도시가스.
그 전기 포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기가 보통 뭐 상부에 있다, 우리가 뭐 전주에 달려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바닥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또 뭐냐면 통신선로도 바닥에 있습니다. 통신선로. 우리가 쓰는 인터넷.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역시나 통신선로에 의해서 와이파이가 터지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거 있는데 막 파버리면은 다른 피해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입니다. 왜? 집안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 뭔가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상태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암기법은 평균 매지입니다. 평균 매지. 평균 매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집안 굴착을 하는데 이게 왜 해야지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다 보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승객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탑승하죠. 여러분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승객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두 번째. 승객 하물용 엘리베이터. 자, 이건 뭐냐면 승객과 하물이 동시에 탈 수 있는 거다. 동시에. 이해되죠? 승객도 탈 수 있고 하물도 탈 수 있다. 자, 세 번째, 하물용 엘리베이터. 하물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통 가면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근무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죠. 그 네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하물용 엘리베이터. 이 보통 우리 음식점 가면 있는 거죠. 음식점에 큰 음식점 가면은 1층과 2층을 크게 쓰는 데 보면은 그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러면 음식이 1층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소형 하물용, 즉 음식점 생각합니다. 음식점. 큰 식당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설치되어 있죠. 큰 식당 가면.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항상 타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승강기의 종류 및 특징을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 승객 하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하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해당 특징에 대해서도 다 지필이 되어 있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거푸집 및 지보공 시공 시 고려할 하중을 2가지 고르시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거푸집 및 지보공 시공할 때 고려해야 될 하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푸집과 지보공을 설치하는데 밑에 하중이 결국에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그 모르고 무조건 설치했다가 만약 진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푹 들어가겠죠. 자, 첫 번째 연직 방향의 하중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 횡 방향의 하중, 가로에 대한 하중을 여러분들 꼭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콘크리트 층압. 콘크리트가 부어졌을 때 그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때리 부어 부으면은 건물 무너지겠죠. 그 네 번째, 특수 하중. 이건 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하중에 대해서 이걸 고려할 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주변 치마에 대한 원인을 3가지 작성하시오라습니다. 자, 흙막이 공사인데 제가 이거 저희 선배님이 지금 새만금 좀 저기 전라도에 새만금 쪽 공사하신데 거기서 한번 이런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마의 원인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흙막이 벽의 변형입니다. 흙막이 벽이 변형이 되니까 주변 치마에 대한 원인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지하 수위가 계속 저하가 되다 보니까는 또 주변 치마의 원인이 되었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했습니다. 세립 토사의 유출입니다. 토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주변이 치마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 공사할 때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겪고 제가 선배를 통해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해 가면서 생각을 하시다면 좀 더 암기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집안의 동상의 주요 인자를 2가지 쓰시오. 자, 집안.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의 동상 주요 인자 2가지 쓰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집안이랑 흙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흙의 투수성입니다. 두 번째 동결 온도의 유지에 대한 기간. 세 번째 모세관 상승고의 크기. 네 번째 지하 수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이것으로 2018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2회차는 계산 문제도 쉬웠고 전체적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쉬웠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 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